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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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로망이죠. 거함 거포주의를 불러일으킨 전함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함이란 단어 들으면요, 이 단순히 전쟁에 쓰이는 군함, 이것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전함이라는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함하고 군함하고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전함은 영어로 하면 배틀십, 그야말로 전투함이죠. 그러면 군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또 해군은 특유의 그들만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함은 대부분 좀 큰, 그래서 기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정을 뜻했고요. 철갑으로 방어가 돼야 되고 거대한 주포가 있어서 적대적인 국가의 비슷한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함정을 전함이라고 특징을 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전차의 큰 덩어리, 뭐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있죠.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상전의 왕자를 전차라고 하잖아요. 네. 바다의 왕자는 사실은 전함이었어요. 아, 예, 언제까지 항공모함이 판을 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함이라는 것은 해군력, 그 나라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구상으로 최초로 건조한 배가 영국의 HMS 드레드노트입니다. HMS는 영국 배 앞에 늘 붙는 건데 이게 히즈 또는 허 머제스티스 십, 그러니까 그냥 여왕폐하, 국왕폐하의 전함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드레드노트급은 두 개의 대포를 장착한 회전 포탑을 사용하고 구경을 모두 동일한 함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포로 해요. 그래서 최초의 이 드레드노트는 신문에 12인치 함포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21노트였는데 스시마 해전에서 투입되었던 가장 빠른 배가 18노트였어요. 근데 1노트가 이게 굉장히 속도 차이가 커서 3노트는 굉장히 빠른 차이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형 전함을 드레드노트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 전의 전함은 뭐 이제 빠이빠이고 모든 열강들에서는 이거 무조건이다. 요걸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불 붙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항공기가 아직 무기가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사실 요즘도 그래요. 네. 그런데 옛날에야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열강들이 이 함성 건조하는 걸로 뭐 그냥 이걸로 국력을 좌우를 했는데 드레드노트급이 딱 나오니까 기존의 배들이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는 좀 심한 말이네. 전함을 새로 건조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군함 건조 경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줄긋고 시작.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웃겼던 게 여기서 일본이 완전히 신흥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독일은 바다 경험은 적어요. 그런데 현대 산업 기술력, 특히 철강, 엔진, 대포 이 부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다 경험은 적지만 이 독일이 그 프로이센 되고 나서부터 교육하고 병사들을 균일하게 만드는 능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리고 정밀한 공학 이런 부분에서 앞서게 되니까 독일의 배들이 영국을 가지지 못한 장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 발발할 때만 해도 영국 해군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전쟁 시작하자마자 영국 해군들이 바다에 떠 있다가 일제히 독일 항구들을 봉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독일은 뭐 나가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독일 해군은 항구에서 잠자고 있고 영국 해군은 바다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게 돼요. 이후에 이 유틀란트에서 전함과 전함들이 맞붙는 인류 최대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양측의 전력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상 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에 전함하고 순양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을 10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독일은 6이었어요. 그만큼 전력 차가 났고요. 네. 다른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군력을 가진.
그들은 아예 이 숫자에 따라오지 못하는 뭐 4도 안 되고 네. 3, 2 이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수치상으로나 전력이 영국이 일단 앞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독일로서도 뭔가 이걸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독일 해군들은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었고 워낙 영국이 세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없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처질 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릴라전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도 전투 경험을 쌓아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영국 함대가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고 기습적인 함대를 내보내서 한번 치고 영국군이 쫓아오면은 본대 쪽으로 유인해서 친다. 그런 와중에 독일의 대함대가 키일항에 직결을 하는 것을 영국은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도 당연히 해당하는 해협, 유틀란트 해협에 자신들의 함대를 급파를 하죠. 그래서 양측의 정찰 함대는 서로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처음에 발견한 것은 영국의 함정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예, 영국의 경순양함 칼라타가 오후 2시 15분경에 독일의 정찰 함대를 발견을 해요. 발견을 했으니 우리가 그러면은 공격을 하겠다라고 BT 제독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함선들에게 독일 함정과 평행하게 붙어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일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거리를 좁히게 돼요. BT 제독의 정찰 함대에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경순양함과 그리고 전함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빠른 배로 구성된 그 선발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화력이 좀 밀리잖아요. 그래서 전함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제독의 제5 전함 전대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무전이 안 되니까 수기를 깃발로 해서 신호를 줬는데 신호가 잘못 가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안 그래도 느린 전함이 지그재그 그러니까 회피 기동을 해요. 그러니까 더 뒤처지게 된 거죠. 그 상태로 독일 전함과 만나서 이제 전투 준비가 된 겁니다. 서로 평행하게 항진을 남쪽으로 가게 된 거죠. 네. 독일은 왜 남쪽으로 갔느냐? 정찰 함대의 임무는 영국의 함대를 발견을 하면 독일의 본함대가 있는 남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들을 본함대의 먹이로 주는 미끼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남쪽으로 서로 나란히 항진을 하다가 그럼 누가 먼저 포를 쏘느냐? 독일이 사실은 그때 사격 통제 장치는 없었지만 광학 조준경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거리 측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독일이 먼저 사정권 안에 든 거예요. 영국 함정이. 네. 그래서 독일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개시하는데 그게 15시 48분입니다. 거리가 13km 정도 돼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 함대 결전으로 기록된 유틀란트 해전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해전의 상황 한번 짚어보죠. 독일의 척후 함대는 장갑 순양함과 그냥 순양함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장갑 순양함끼리 만난 거지. 이렇게 가니까 독일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 네. 그래서 끌고 가다가 이제 본대가 오는 걸 아니까 이제 진영을 갖추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포격전이 시작되는데 게다가 이때 함선들은 순양함들도 어뢰 발사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대포로 쏘고 가까이 가서 어뢰로 쏘는 건데 치명타는 어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회피 기동도 하고 뭐 대용도 잡고 그러면서 쏘다가 어떻게든지 점점 가까이 오면 결정적으로 어뢰를 때리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형인데 가까이 올수록 이제 난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데 맞추기는 영국 배들이 더 많이 맞췄다 그러는데 아까 뭐 포탄도 깨지고 그러면서 전세는 약간 독일 쪽이 우세하게 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영국의 전함이 도착했는데 그들이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독일이 좀 더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력 함대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독일의 주력 함대가 나타나니까 비터 제독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정찰 함대잖아요. 미끼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이들을 우리 본함대 쪽으로 끌어당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함대 쪽으로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산발적인 교전을 하게 돼요.
비슷하게 명중탄이 나왔음에도 영국 해군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그리고 함선들이 하나하나 침몰을 해갑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른 순양 전함은 그래도 빠르게 치고 나가죠. 그런데 이젠 거꾸로 그들을 느리게 따라왔던 전함이 조금 뒤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때 당시 전함이 드레드노트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함들이 응사를 하는데 이때 독일이 좀 피해를 입어요. 예,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드레드노트급이 거리가 좀 있고 제대로 쏠 수 있는 이 위치가 되면 명중률이 더 높을 수 있구나. 속사가 만사가 아니구나를 영국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 자체는 영국이 본 함대 쪽으로 이제 독일 함대를 매달고 쭉 북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국의 함대는 이들의 위치를 대강 파악하고 그 지점 언저리로 막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도 이게 되게 해전은 재밌더라고.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뭐 엉망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무승부 비슷하게 이제 섞이게 돼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럽죠. 장갑 애들은 도망가다 적장갑 앞으로 가고 경전함들은 어떻게 추격을 받고 그러니까 비터는 어떻게든지 이제 또 만시 차이가 돼. 이때는 막 배들도 만시 차이가 되고 탄약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뛰어서 우리 주력 함대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꺼이꺼이 가는 겁니다. 독일의 슈어 제독도 일단 체제를 정비한 다음에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영국 제리코 제독이 오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주력 함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바다라는 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본토에서 무전을 다 감청을 해요. 그래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웃기는 게 서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 이렇게 온다고요. 어딘 줄 알아. 침 특히나 뱉어봐야 밤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침 뱉어. 어디지? 하늘의 별을 봐야 돼. 동서남북을 알려면. 그렇죠. 근데 하늘을 봤더니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났으면 사실 영국이 이겼을 거예요. 주력함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랬는데 묘하게 이렇게 가버려요.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제리코는 우리가 앞질러 가서 대형을 잡아서 쟤들을 잡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항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리코는 돌아서 얘들 가는 길을 항구 쪽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회를 하기 시작해요. 항구 쪽으로. 영국 배가 빠르니까 가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독일 함대가 갑자기 또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뒤로 가버립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여가지고요. 제리코는 계속 앞으로 가고 얘들은 뒤로 갔어요. 그런데 이때 아마 정찰을 하려고 그랬는지 이 주력 함대 본대에서 경순행함 함대 몇 개를 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회전할 때 영국군 경순행함 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독일의 주력, 전함에 있는 주력 함대와 영국의 경순양 함대가 조우하게 됩니다. 근데 바다가 넓다 보니 경순양 함대도 4개인가 5개 있었는데 따로따로 와요. 그러니 얘들하고 본대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죠. 뭐 박살까지는 아니지만 대난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영국 배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붙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구축함이나 이런 작은 배들이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얘들 바다에서 딱 만나면 작은 것끼리 작은 것끼리 체급별로 싸워서 붙기 때문에 전함은 피하면 되니까 무조건 도주하지 않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구축함이니까 구축함끼리 붙겠어. 이런 식으로 돼서 막 또 붙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난전이 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경순양 함대들이 차례차례 와서 독일 주력 함대랑 이제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해군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야, 그래도 바다는 우리 거야. 그리고 전력 비교 분석한 거 우리 정보 보니까 우리가 앞서던데 그러면 경험과 뭐 포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서니까 붙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붙어보니까 달라요. 지금 상황은 알잖아. 지금 어딘가 지금 주력 함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렀대요. 빨리 독일군 찾아라. 그런데 계속 가는데 뒤쪽에서 지금 경순양 함대들이 독일군 주력 함대랑 붙고 있는데 이게 막 연기라고 엉켜가지고 몰랐대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 주력 함대도 왜냐하면 증기선은요 이게 연료 때문에
배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쏘고 연료가 소모되니까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죠. 근데 돌아가니까 결국은 만날 거야.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의 끝에까지 왔을 때 제리코는 너무 초조한 거야. 애는 안 보이지. 무전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왼쪽으로 꺾었어요. 그 바람에 안 만났어요. 그대로 갔으면 만나는 건데 만나기 직전에 이쪽으로 꺾어요. 그래가지고 항구로 그냥 가버리고 이쪽도 갔다가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만났으면 영국군이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군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탄도 많이 소모한 데다가 전함끼리 붙었을 때는 이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오다가 싹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 양쪽 피해 규모가 꽤 컸을 것 같은데요. 예, 피해 규모는 그냥 전투 단일한 피해를 보면 독일이 승리해요. 네, 독일이 격침한 영국 해군의 함정 수도 더 많았고 톤 수도 더 많았고요. 전사자 숫자도 영국 해군이 더 많은 전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술적으로는 독일이 승리했는데 그럼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당시 미국의 언론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죄수가 감옥에 나와서 간수를 세게 한 대 때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다시 보통 해협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위치로 다시 그대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상 봉쇄를 풀거나 뭔가 현상 변경이 일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박다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내가 저쪽을 더 많이 때렸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내가 많이 때리고 왔지 이 정도고 그런데 영국 쪽의 생각에서는 아니 그래 우리 쪽의 배가 좀 많이 격침이 됐다고 해도 어차피 10대 6이야 우리는 그 전력을 빠르게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현상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전략적 성공은 거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세계 최대 해전이라고 불리웠던 이 유틀란트 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이후에 전함은 과연 최고의 무기로서 각광받게 될까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게 될까요?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갈 테니까 다음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차 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 해군은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동원하여 유틀란트 해전을 벌인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 해군은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실전에 투입한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항공기라는 신무기가 등장하면서 전함의 위상에 도전하게 되고 1945년 일본의 전함 야마토를 격침하려는 작전에서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출동하게 되는데 20세기 초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전함이 몰락한 과정과 그 최후는 무엇이었나? 바다 위 세종 경기 전함 2부 야마토 격침 작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